출발합니다. 1987년 6월 항쟁을 다룬 영화 1987. 이 영화가 크게 흥행을 하면서 우리는 6월 항쟁의 등장인물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게 되는데요. 그중에 한 사람, 여러분 고문기술자 이근한을 기억하십니까? 고문은 예술이다. 이런 강연을 몇 년 전에 했던 게 보도가 되면서 참 또 한 번 울분을 터뜨리게 했었는데, 그 고문기술자 이근한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김정훈 기자가 2017년 이근한을 찾아서 떠나봤답니다. 과연 만났을지 잠시 후에 김정훈 기자 만나보죠. 화요일 뉴스닥에서는요, 오늘 이번 주 참 슈퍼위크죠. 오늘 회담부터 시작을 해서 줄줄이 큰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 상한가 하한가로는 어떤 인물을 뽑아 오셨을지 두 패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무서운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청주에서는요, 어제 오전 이 한파 속에 폐지 리어카를 끌고 가던 할머니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리어카 한가득 폐지 주우면 그게 얼마나치나 되는지 아세요? 예.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80대의 폐지 줍는 할아버님 한 분을 뉴스쇼에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2부 첫 순서는 1987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즘 영화 1987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부터 6월 항쟁까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관객 수 400만 명을 넘어섰고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영화관을 찾으면서 그 열기가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영화 속의 인물들, 그러니까 당시의 실존 인물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가려진, 그리고 실제로도 꽁꽁 숨어 지내왔던, 하지만 우리가 꼭 한번 짚어봐야 하는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 이 이근한 씨의 행적을 김정훈 기자가 밟아봤다고 합니다. 김정훈 기자. 네.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를 찾아봤다고요? 네. 근데 하지만 이근한 찾기에 앞서서 이 사람부터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정황상 고문치사가 확실해요. 각하께서 심려가 크십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예?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그 유명한 표현이 나오는 그 영화 1987의 한 대목 지금 소개해 주신 거죠? 맞습니다. 대공분실에서 조사받던 박종철 군이 어떻게 숨졌는지 설명하면서 나온 표현인데, 예. 영화에서 대공처장 역을 맡았던 김윤식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기자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인물은 당시의 강민창 치안본부장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경찰청 생겨나기 전이니까 치안본부가 있었던 거고, 네. 그 치안본부의 장이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이 표현을 썼단 얘기예요? 네. 하지만 영화에서 그려진 대로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고문하거나 수사 결과를 마음대로 조작하던 일련의 행위를 직접 지휘한 총책임자는 김윤식 씨가 연기했던 대공처장 박처원 치안감이 맞습니다. 박처원 치안감, 참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김윤식 씨가 북한 사투리 쓰면서 연기했던 그 박처장이에요. 네, 실제 박처원 치안감은 1929년에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해방 후에 월남에서 1947년 경찰이 됐고요. 예. 이후 줄곧 대공파트에서만 근무를 했는데 간첩 수사에서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하네요. 역사학자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 박채원이라는 사람이 경찰서장도 안 하고 도경국장도 안 하면서 치안본부의 제2인자까지 차장까지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저희가 잡은 간첩이 뭐 수백 명이다 수천 명이다 뭐 그러면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상당 부분이 70년대 이후에 잡았다고 하는 거에 상당 부분은 조작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대공분야. 그러니까 그 당시 시쳇말로 하면은 빨갱이 잡는 일만 쭉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박처장. 네. 예. 그렇게 해서 이른바 박처원 사단을 형성했는데, 같은 일을 했던 경찰들 무리죠. 그 존재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는 사람은 이근한, 고문기술자 이근한인데, 그 바로 이근한 씨도 박처원 사단의 일원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박처원과 이근한의 관계는 그저 상사와 부하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분신이었습니다. 분신, 그러니까 서로 말 안 해도 통하는 정도 사이. 네, 이근하는 1970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했는데요. 예. 곧바로 당시 대공 분실장이던 박처원의 경호원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하. 이후 박처원의 도움으로 대공 업무에서 경력을 쌓았고 그 둘의 관계는 평생 이어집니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알겠어요. 우리에게 이근한이라는 사람이 처음 부각된 건 언젠고 하니 바로 김근태 전 의원 고문의 가해자로 지목이 되면서부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 1985년 김근태 당시 민청령 의장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예. 이근한을 끌어들인 게 바로 박처원입니다. 박처원 치안감은 김근태가 입을 열지 않았는데 당신이 맡아야 되겠다면서 이근한에게 고문을 지시한 것이죠. 그때 받은 고문의 경험을 김근태 전 의원은 생전에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류를 때로는 강하게 길게도 하고 또 짧게도 하고 고통과 공포는 주되 사람이 목숨을 잃지는 않도록. 전류를 강하게 길게 공포와 고통은 주는데 죽지는 않을 정도로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이근한 고문 기술자가 했던 고문의 기술이었다는 얘기예요. 네네. 예. 이때 이제 처음 개입이 된 게 박처원 때문이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근한이라는 사람이 드러난 건 그보다 한참 뒤였죠. 고문 피해를 당한 김 전 의원 측이 1986년 1월에 고문 가해자들을 고발했는데 이때도 직접 고문한 게 누군지도 몰라서 그렇죠. 이근한이라는 이름을 고발장에 쓰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고발을 하긴 했잖아요. 네, 고발장이 접수돼서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예. 사건은 1년 만에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고문 주장은 있지만 그 증거가 없다는 거죠. 증거가 없다. 이 사람이 했다는 증거가 없다. 네, 고발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는 건데 검찰이 그 결론을 내린 게 1987년 1월 6일이었습니다. 무혐의 결론 내린 게 87년 1월 6일. 그러면은 박종철 군이 고문으로 숨지기 바로 직전이네요. 딱 8일 전입니다. 8일 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요? 당시 김 전 의원과 함께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았던 문용식 현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예. 그러니까 박종철이 고문했던 그 팀이 결국은 김근태도 고문을 했던 거고요. 김근태 의장의 그 고발을 받아들여서 그때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단죄를 했더라면 박종철 고문 사건은 일어나지 않죠. 누가 보더라도 명명백백한 고문의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해 버리는 그것은 100% 검찰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검찰이 박종철이를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김근태 전 의원이 고발까지 했잖아요. 네. 그것만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무혐의만 주지 않았더라도 박종철 군은 그렇게 고문당해 죽을 이유가 없었다. 죽지 않았을 거다 이 말입니다. 네, 김 전 의원의 고문 사건은 오히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뒤에 이어진 민주화의 흐름 속의 재수사 대상이 됐는데요. 예.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뀐 1988년 법원이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1년 뒤에 이근한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1989년이군요. 네. 심판대에 섰습니까 이근한? 아닙니다. 그 무렵 11년에 이르는 도피 행각을 시작했는데 그렇죠. 그 도피를 지시한 게 또다시 박처원입니다. 박처원 치안감은 이근한이 고소되자 1988년 12월 24일 이 씨를 불러들여서 도피를 지시했습니다. 이 부분을요. 이후 이루어진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의 한 대목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예. 너마저 개입되면 곤란하니까 일단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가족들을 잘 돌봐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전에 고발당했을 때는 도피조차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네. 정권이 지켜줄 거니까. 네. 근데 이제는 정권도 바뀌고 방법이 없어 보인다. 도피해라. 도피 행각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후에 일주일이 지나서야 이 씨에 대해서 피의자 지명 수배도 아닌 직장 이탈자 발생 수배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이근한의 도피를 방조한 거예요. 이때도 미온적이었던 거예요. 네. 예, 박처원은 직접 지시를 한 거고 이근한은 그렇게 달아난 건데 박처원 치안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처벌 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영화 1987년에서는 박 치안감이 구속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예. 사실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그래요. 그때 판결문 내용을 잠깐 들려드릴까요? 피고인들이 경찰에 봉직하면서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대공 분야에 헌신했고 유죄 판결 자체만으로도 그동안 쌓아올린 공로에 치명상을 입게 된 점을 참작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숱한 고문과 조작 이런 것들이 다 공로로 인정이 된 거네요. 그런 셈이죠.
풀려난 박채원 치안감이 했던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뭡니까? 이근한을 비롯한 고문 경찰관들에 대한 뒷바라지였습니다. 뒷바라지. 그러니까 숨어서 도피 행각하는 동안 이근한 씨 도피 행각하는 동안 도와준 게 또 박채원 치안감이에요? 네. 박 치안감은 카지노 업자로부터 10억 원을 챙겨서 이 중 일부를 이 씨 등 고문 경찰들에게 건네왔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근한이 1999년 자수하면서 드러났고요. 예. 그럼 그때라도 박채원 치안감이 범인 도피 혐의로 다시 처벌을 받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아니었습니까? 네. 박 치안감이 불구속 기소되긴 했지만 이번에는 고령과 당뇨병 등을 이유로 또다시 집행유예를 받아서 석방이 됩니다. 아니 사람 죽이는 고문을 지시하고 그 고문 기술자 도피를 도운 사람인데 그럼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처벌은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에 대한 박 치안감의 입장을 꼭 듣고 싶었는데 취재 결과 10년 전에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는 그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해줄 사람을 찾게 된 거죠. 예, 이근한 씨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근한 씨 찾아보셨어요? 네. 박채원 치안감의 분신과도 같은 이근한은 자신의 고문 행위뿐만 아니라 박 치안감을 중심으로 진행된 당시 고문 수사의 전모를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찾아봤는데요. 예. 지난주에 이근한이 사는 주소를 파악해서 서울 동대문구의 주택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서울에 사는군요.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선생님 잠깐 인터뷰 가능하신지 여쭤보려고. 인터뷰 안 해. 여러 가지 사건들 있는데 그거 좀 들으려고 왔거든요. 안 해. 선생님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안 해. 인터뷰 안 해. 왜 안 하시는지. 아유, 그냥 문을 쾅 닫아버리네요. 네. 인터뷰 안에 네. 매몰차게 문전박대 당하셨어요? 네, 허름한 다세대 주택 지하방에 사는 이근한은 내복 차림으로 취재진과 맞닥뜨렸습니다. 한때 별명이 곰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의 행색은 늙고 또 배도 나온 80대 노인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부인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고요. 홀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뭐 강하고 날카롭던 예전의 눈빛도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튿날 다시 찾아봤습니다. 또 갔습니까? 근데 여전히 인터뷰는 거절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기더라고요. 들어보시죠. 30여 년 전 얘기요. 본인 기억도 잘 안 되고 상대되는 사람들 다 죽고 나 혼자 떠들어봐야 나만 미친놈들 살 거 다 살고 나와서 뭐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안 해. 관련된 사람도 다 죽고 나 혼자 떠들어봐야 나만 정신 이상자 된다. 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 얘기예요. 네. 뭐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아니죠. 전혀 아니네요. 네. 이근한은 앞서서 간간히 있었던 언론과의 접촉에서도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나는 똑같이 할 것이다. 또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애국이었고 애국은 남에게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면요. 좀 억울하다 이런 뉘앙스예요. 예, 그런 뉘앙스도 풍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도 그런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참 오랜만이 아니라 전 처음인 것 같아요. 이근한이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게. 네. 이런 목소리네요. 이근한. 30년이 지나서 돌아봤습니다. 1987년. 그리고 그 이후의 움직임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근데 그 당시 악행을 저지른 그 장본인들이 지금도 사과나 반성의 기미 없이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는 거. 이거 좀 충격적이고 1987년 민주화를 향했던 그 몸부림은 어쩌면 여전히 진행형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네. 그렇죠? 김정은 기자. 네. 오늘 여기서 멈추지 말고 관련된 보도도 후속 보도들 좀 더 준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청취자들 문자가 아주 많이 쏟아지는데 백헌종님은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우라가 치밀어서 들을 수가 없네요. 사실 뭐 저나 이준석 위원장은 사실은 그 시절이 이제 어린 시절이어서 기억 뭐 그야말로 기록을 통해서만 아는 거지만 허성무 소장님
그 시절 생생히 기억나시죠? 뭐 지금 1987년 이야기합니다. 예. 예, 뭐 저희는 뭐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죠. 그리고 그 현장 속에 늘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은 뭐 끌려가도 보셨는지? 예. 저는 이제 87년 당시에 이제 그 60 항쟁 때는 대구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대구 교도소에? 예. 근데 이제 그 대구 교도소로 이관 가기 전에 부산 교도소에 있었는데 그 4월 뭐 이럴 때 체류가스가 교도소 안까지 날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뭔가가 있구나. 교도소 안에. 바깥 소식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가족이 간혹면에 오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대구로 이감돼 갔죠. 어쨌든 박종철 군이 이제 뭐 86년 말 87년 초에 남영동 대공분실에 가서 이제 물고문을 당하다 그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박종철 열사와 비슷한 고문이나 이런 과정을 그 당시에 많은 대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겪었죠. 허성무 소장님도 혹시 그런 경험이 저도 거의 같은 시기에 박종철 열사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받고 고문받을 때 저는 부산 대공분실에서 고문 당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무슨 고문 당하셨어요? 저희는 뭐 그때 저희 사건이 있었고 이제 고문은 특별히 이 수배 중인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죠. 너 친구 어디 있는지 불어라. 불어라. 그 이제 알 때까지 하는데 뭐 모르는 경우에 아무리 고문을 한다고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아도 뭐 쉽게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제 고문이 워낙 그 고통스럽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럽다. 무슨 고문이었어요? 뭐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죠.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고. 저는 뭐 이제 욕조에 바로 이렇게 물고문을 당한 건 아니고 칠성판에 이제 꽁꽁 묶인 채로 이렇게 물고문을 당했는데 뭐 그런 고문은 그때 당시 대학생으로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죠. 칠성판에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수건 얼굴에 얹고 거기다 주전자로 물 뿌리는 거. 그러면 막 코로 입으로 그냥 귀로 물이 다 들어가는 거. 그렇죠. 호흡을 하면 할수록 물이 더 들어와서 사람이 그러다 죽는 거잖아요. 이제 기술이죠.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하고. 그러니까 이근한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고문은 예술이다. 그렇죠. 죽지 않을 때 그치고 않을 만큼만. 또 그런 고문은 뭐 아주 한 종류에 불과하죠. 수많은 뭐 전기 고문도 있고 뭐 통닭구이, 비녀꼬지 뭐 수많은 고문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러면서 최철규님 외 많은 분들이 경험담도 지금 보내주고 계세요.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거쳤습니다. 이제 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요. 우리 뉴스다. 새해 두 번째 뉴스닥입니다. 오늘 하한가부터 가보죠. 이준석 위원장, 하한가 누구 올라오셨어요? 저는 안철수 대표를 꼽았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허성무 소장님? 예, 저는 유영아 변호사를 하한가로 꼽았습니다. 유영아 변호사. 어제 노회찬 원내대표하고 얘기했어요. 한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되자 유영아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한참 분석을 했는데 또다시 선택받았다는 점에서는 상한가 아닙니까? 하한가를 주셨어요? 예, 뭐 화제의 인물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상한가가 맞죠. 그러는 이제 유영아 변호사가 어쨌든 지난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변호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지난 재판에서도 변호하는 방식 이런 걸 쭉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적 조력자이기보다는 그냥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정치적 동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재판에서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태도, 물론 그 전에 조사도 받겠다 했다가 안 받겠다 뭐 이런 수많은 과정들을 실질적으로 유도해 준 분이 유영아 변호사가 아닌가.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재판을 거부하는 것까지도 유영아 변호사의 조력이 있었을 것이고, 근데 지금에 와서 다시 변호인이 됐다는 것은 왜 그러면 변호인을 하는가? 앞뒤 줄이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결국은 추징당할지도 모를 그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시 나선 것이 아닌가?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좀 맡아달라 요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먼저 나섰을 수도 있는데 그 진실은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유영아 변호사의 재등장은 국민들 보기에 또 뭐 이렇게 변명하기에 급급한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 보기 위한 그런 뭐 구차한 모습으로 가는 또 하나의 반복이 아닌가. 그래서 유영아 변호사의 등장에 저는 뭐 한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다, 내가 정치적 희생양이다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왔는데 국정농단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받았다는 이 재판에 대해서는 지금 방어에 나서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궤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도 된 이후에도 대중적으로 뭐 여러 가지 실책이 있었음에도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저 사람이 돈 먹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돈은 나한테 온 건 한 푼도 없어요. 1원도 없어요. 다 최순실한테 간 겁니다.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가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착복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을 상대람들이 지지했던 건데 다만 이제 그 재단에 이제 돈을 공유한 게 뇌물죄로 들어간 거 이런 부분은 사실 법리적으로는 좀 복잡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재단의 통장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는 돈이냐를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활비는 사건이 터지는 순간 너무 명확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걸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이건 횡령이거든요. 보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적으로 그 도덕성에 타격이 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간단한 거죠, 아주. 이거. 재판을 보이콧한다 이런 상황이 아닌 게 왜냐하면 돈의 용처라는 거는 이건 뭐 3명의 비서관들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건데 3명의 비서관이 이미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방어할 수 있는 건 본인 스스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방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방어한다고 방어가 되겠습니까? 이미 뭐 다 진술을 한 상황이고 사실은 이 문고리 3인방 뭐 돌아가신 그때 이상춘 씨인가요? 뭐 그분까지 합치면 4인방인데 국회에서 보좌관이나 비서관 할 때도 늘 떡값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떡값을 정리해 준 사람이 최순실 씨나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이었죠. 그럼 청와대에 와서도 똑같은 떡값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정리해 준 떡값은 그럼 어느 돈이고 이 돈은 어느 돈이냐?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돈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떤 정치 자금이었거나 그렇죠. 그럼 그때 그 정치 자금 과연 합법적인 이런 추정을 우리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뭐 명백하게 드러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영하 변호사가 등장한다고 해서 이게 뭐 방어가 되는 것이 아닌데 등장시켜서 이런 식으로라도 방어를 해보겠다. 이 모습에서 국민들은 구질구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슴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인데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을 끝까지 보고 싶은데 그런 건 흔적도 없이 내팽개쳐버리고 오로지 뭐 지키기 방어 이런 모습으로 또 유영하 변호사냐.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번에 맨 처음에 나타나서 했던 말이 뭡니까? 모래 위에 쌓은 뭐 사상 누각이고 거짓과 뭐 그랬었죠. 그 이야기를 할 때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런 모습 반복될 텐데 이 모습을 국민들이 또 봐야 되냐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이제 30억대, 40억대 정도 이제 된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정원 특활비 그 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이제 최경원 의원도 그렇고 일부 정치 인사에게도 그 돈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검찰의 이야기, 즉 3인방의 진술에 의한 것이겠죠. 거기 따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의상실 운영비로만 6억 9천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금액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가 뭔가 이게 뭐 연예인도 아니고 아무리 의상을 뭐 제작을 했다고 하지만 6억 9천 어떻게 4년 동안 쓸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의상비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면 박근혜 대통령이 방어를 하려 나서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돈 중에서 예를 들어 30몇억 중에서 실제로 그 비서관들이 유용한 게 없겠느냐. 아, 거기서 또 빼돌린 게 없겠느냐. 그러니까 빼돌렸으면은 그걸 지금 자기들이 빼돌렸겠다 얘기했겠느냐. 예를 들어 의상실 운영하는데 한 4억 들어갔으면 거기다 플러스 2억 더 받고 얹어가지고 거기서 한 6억 썼다 이렇게 얘기한 식으로 갔을 경우에 이제 숫자가 이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아마 그 부분을 유영하 변호사님 좀 상의를 좀 할 것인 게 이 금액은 바로 추징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네, 추징이 들어오죠. 이미 동결했어요. 재산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검찰이 이미 30억 정도를 못 박아서 이야기했지만은 결국엔 진실 공방을 좀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옷을 매일 갈아입으면은 6억 가능해요. 제가 아는 연예인 맞춤 의상 탑 연예인이 1년에 의상 스폰서비가 그분도 매일 갈아입거든요. 무슨 빌려 입는 것도 있고 하긴 하지만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요? 예. 밖에라는 표현 들으면서 자괴감 느끼시는 분 많겠지만은 나름 연예인 진짜 비싼 명품만 이렇게 빌려서 입는데도 8천만 원 정도라고 제가 평생 산 옷을 다 합쳐도 그게 안 나와요.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저께.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옷 갈아입는 걸 보면은 뭐 TV에 나올 때마다 옷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복도 TV 나올 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몇 벌을 가지고 갈아입는 것이 아니고 늘 새 옷을 해줬기 때문에 다 맞춰서 저는 그렇게 들었다 보고요. 설사 밑에서 문고리 3인방이 일부를 횡령했다 하더라도 지금 전 대통령과 그 핵심 보좌관들이 그 횡령 여부를 다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구질구질이 또 나오네요. 구질구질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알겠습니다. 정말 국민에게 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잡범이란 표현을 쓰시는 성은실님 같은 분도 계시고 지금 사실 좀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런 의미에서 한가 주셨어요.
이준석 위원장의 하한가로 가보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지난주에 상한가로 꼽으시더니 바로 하한가로 너무 등락폭심한 거 아니에요?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제 굉장히 박력 있게 이제 통합을 밀어붙이는 모습이 좀 있다가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결과가 이제 안철수 대표 쪽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그 다음 절차는 어느 정도 내줘도 되거든요. 약간 보면은. 통합 반대파한테. 통합 반대파는 지금 합의위원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의원들 출당시켜 주시오. 우리랑 그렇죠. 같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좀 서류상 정리해 주시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합의위원을 했을 때 뭐 그게 뭐 절차상으로는 해볼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바른정당이 생겼을 때도 보면은 비례대표 김연아 의원을 안 내보내줘가지고 이제 그렇죠. 얼마나 서로 이제 좀 곤란한 상황도 있었습니까? 지금도 안 내보내준 상태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뭐 지금 안에 뭐 국민의당 안에서 의석수가 뭐 3석 있고 4석 있고 더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에서 분란이 나고 대중적으로는 그냥 깔끔하지 못한 의미를 주지. 반대로 오히려 이제 통진당이 이제 정의당에 갈라질 때는 서로 그냥 합의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례처럼 이제 서로 제명해주는 형태로 합의원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깝고 저는 전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기계 꺾였다. 통합의 기세가 꺾였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잘 알지만 이상돈 의원 같은 분은 자기 의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강하죠. 제가 그분과 같이 일해봐서 알지만 협상이 안 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상돈 의원 어제 인터뷰한 거 보니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그럼 뭐 해주지 않으려면 해주지 마요. 나 그냥 그대로 계속 내 의정 활동 할 겁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이러시던데. 그러니까 이상돈 의원님 뭐 사실 뭐 정치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커리어 되게 좋으신 분이 사회 봉사하는 의미로 국회에 나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진짜 미련 없이 그냥 그렇게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합의위원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요. 뭐 조정 기간을 따로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사주의 숙려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가면은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래 하는 이유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최대한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가야 통합의 명분이 생기고 또 이후에 주도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머릿수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남는 분들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어쨌든 원내 교섭단체를 못 꾸려야만 타격을 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것 또한 이제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계속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키워드가 정치에 대한 불신을 이런 데서 끊임없이 키워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 이혼할 때도 이주하려도 주의해야 되지만은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뭐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안 하겠다.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이런 남자들을 이혼할 때 가장 최악의 남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지금까지 이미지하고 너무 다른 이미지가 또 나타나니까 한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쿨하게 보내줬어야 된다. 그렇죠. 이걸 돌파해서 갈 뭐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시중에서 나오는 이렇게 뭐 덧셈의 합당, 덧셈의 정치가 아니라 뺄셈의 합당 이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보면 박지원 대표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통합 반대파 같은 경우에도 이럴 줄 알고 이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선뜻 그러면 나가실 분 나가시죠 이랬으면요. 오히려 통합 반대파가 머쓱해져요. 당황해요. 야, 이게 아닌데 하면서 우리 더 붙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건데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이런 원래 모양을 생각하면서. 남녀가 사귀다가도 우리 헤어지자 했을 때 그래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헤어지자 그러면 약간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붙잡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연출해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가 진짜 안 놔주는 이제 집착남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좀 약간 안타까운 오히려 상황이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된다. 그나저나 이준석 위원장 오늘 김세현 의원이 탈당 공식 발표한다면서요. 바른정당에서. 어제 안 그래도 이 기사가 떠가지고 제가 뭐야 이러고 제가 이제 여기저기 정치 이제 보좌관들 얘기를 해봤더니만은 고민이 많은 것 같긴 해요. 탈당하는 거 맞죠 오늘? 탈당이라기보다는 통합 불참 선언이 아마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통합 불참 선언이 내나 탈당이죠. 뭐 그런데 뭐 그건 이제 말의 표현의 차이인데. 그러나 이제 저는 뭐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다. 뭐 남경필 지사나 김세현 의원이나 이거 뭐 검수저 중에 검수저 아닙니까? 이분들은 뭐 이렇게 비바람 불고 뭐 참 이런 데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상은 높게 가져왔지만은 와보니 현실이 아니니까 뭐 비닐하우스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이게 다 이어지는 게 뭐냐면요. 안철수 대표 어제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국민의당 내분이 많은 것 같으니까 통합하려던 사람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기 이 길이 때문에. 맞나 돌아보게 된다. 훨씬 박력 있게 나갔어요. 자 그럼 제 질문은 뭐냐면 저는 안철수 대표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요. 근본적으로 본인들이 정치를 해온 방식이 편한 길로만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개척하면서 통합하면서 막 흙으로 읽어가면서 이렇게 갈. 근데 원래 그래서 이제 유리온실이라 생각하는 비닐하우스로 돌아가는데
가보니까 지금 비닐하우스도 곳곳에 찢어지고 구멍이 뻥뻥 나 있는 거예요. 간다고 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따뜻한 비닐하우스는 아니다. 원래 정치라는 게 원래 그 몇 명이 하면 이렇게 막 밀어붙이면 하면서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때 분위기가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당이랑 합당 논의가 이제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자유한국당은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날부터 모든 힘을 기울여가지고 그걸 방해하려고 할 텐데 그렇죠. 이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어쨌든 김세현 의원이 왜 나가는가에 대해서 두 분의 원인 분석은 다르지만 누구까지 나갈 건가? 요거는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김세현 의원, 이학재 의원, 남경필 지사 다 나갑니까? 이학재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변 인물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예. 뭐 지역구에서는 나가라는 얘기가 많다 그러고 한국당으로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런데 이제 뭐 주변 보좌진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학재 의원한테 이제 좀 말리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고 합니다. 말리고 있고 아직 고민 중 이학재 의원. 그럼 원희룡 지사요. 원희룡 지사는 이제 이거 약간 걔가 다른 게 원희룡 지사 진짜 가까운 분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예. 나가는 것과 별개로 그 제주도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선거 치르는 건 필패라고 생각한다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바른 정당에서나 자유한국당에 가나 선거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왜 그러면 2년 4개월이나 남았는데 지금 나갈 것이냐. 지금이라도 나가서 지역구 위원장을 분명히 꿰차야 되거든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게 있군요. 예. 그리고 뭐 지금 도지사들은 당장의 선거가 눈앞에 닥치는 거죠. 그러나 도지사들은 뭐 남경필과 원희룡은 조금 케이스가 다를 거예요. 뭐 남경필 지사도 어렵지만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 분위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워낙 뛰어난 슈퍼스타였는데 실제 뭐 도지사 해보니 뭐 슈퍼스타의 자질이 바로 도정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흔히 이게 큰 인물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도민들이 기대해서 그런 분들을 뽑지만 해보면 뭐 아이고 작은 인물보다 더 못하네 이런 느낌을 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과대한 기대를 가졌다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당 선택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안철수 대표에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지금 바른정당 내 구성원들이 이 시그널을 몇 번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 청렴했는데 예를 들어 뭐 박지원 대표부터 시작해서 약간 정체성이 다른 분들이 있으면은 통합에 참여할지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걸 진작에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통합하면 그래 숫자가 많은 게 좋지 않았어.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지금 이 통합을 접근한다고 하면은 사실 어려운 게 안철수 대표 당신께서도 보면은 당내 정체성이 안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있다가 힘들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통합된 당에서도 본인과 정체성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맞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대표 하한가 통합에 자꾸 이러면서 타이밍 놓치면 안 된다 이 얘기하셨어요. 통합을 지지한다면 하한가 정리하고요. 상한가가 뭐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상한가는 이유를 짧게 듣고 가겠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상한가 누구? 예, 이번 주를 뭐 우리가 흔히 슈퍼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집권 2년차가 시작되는 주고 그죠? 그리고 지금 뭐 당장 오늘 남북 그 고위급 회담 있죠. 그다음에 칼둔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또 내일은 본인이 신년 기자회견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가 저는 뭐 문재인 정부의 뭐 집권 2년 차를 가를 수 있는 분기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한가로 이번 주 자체가 아주 중요한 주다. 아주 중요합니다. 상한가 줄만 하네요. 예. 그렇다면 이준석 위원장은 상한가 뭐 골라오셨어요? 저는 이제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를 꼽았습니다. 이게. 가상화폐? 가상화폐 어제 금융위원장이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거품 미는 거 막겠다. 과열되는 거 맞겠다 그러니까 얘기했는데. 이제 청취자분들도 정부의 이제 양쪽 이제 딜레마를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게 이미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간 돈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혹자는 12조 정도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루 거래액이 10조 원에 가깝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거래소만 그 상황 속에서 이거를 끊어내는 순간 예전에 이제 버블 터지면서 정부가 욕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의 규제 때문에 내 돈이 반토막이 났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은 상당한 게 투자자 수가 120만 명이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정부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갖게 되면은 정부에 부담이 되는 거고요. 다만 또 반대로는 또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 이제 약간 궤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약간 투기성 어떤 이런 뭐 주식 버블 같은 거 막지 못했다가 나중에 또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부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게 지금 증권가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부동산 안정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주식 시장이 우상향 곡선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몇 개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그 유동자금이 이제 상당 부분 가상화폐 시장으로 가고 있다. 떠돌던 자금들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가고 그래서 있다. 이제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간다는 거는 기업이 어쨌든 자금 융통하는데 숨이 도는 것이고. 그렇죠. 기업으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2배 가격이 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2배로 잘 되고 있다 생각하는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증권사나 아니면 증권 업계에서는 약간 태클을 거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심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상한가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 이제 눈앞에 보이는 수익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뭐 얼마를 벌었다. 뭐 1,500만 원으로 1억을 벌었다. 최근에 이런 경험담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나와요. 최근에 방송에 300억 벌었다는 사람 나간 뒤로 난리 났습니다. 지금 보면 제 주변도. 주말에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거 나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배 아픈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잘 모르는 새로운 영역에 뭐 세상이 열리는데 이런 세상 몰라도 살 수는 있지만 그게 주변에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상처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데 아마 방금 우리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국가정책적으로 자금의 흐름의 명암의 부분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가. 절대 이게 투기로 흐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투기판에 여러분 섣불리 들어가셔도 안 되고요. 이거는 신중해야 된다고 정부에서 계속 사인을 주고 있다는 점. 이건 저희가 명확히 하고 가야겠습니다. 아니 공무원들도 많이 한다는데 뭐 지금. 아니 오늘 상한가로 이걸 뽑으면 이거 이준석 위원장이 상한가 뽑았으니까 나 지금 들어가야 되나 혹시 이런 분들 계실까 봐 신중하셔야 된다는 사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금 세탁의 방법으로도 사용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상한가 뽑는 게 항상 좋아서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여기까지 오늘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보드의 오늘 상한가 슈퍼위크와 가상화폐 하한가는 안철수 대표 그리고 아까 유영아 변호사 올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성무 소장, 노원병, 이준석 위원장이었습니다.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옷감 얘기 잠깐 했는데 김태훈 님이요. 그 가수 지드래곤은요. 액세서리 값만 1년에 기천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수억 원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러셨고 김귀희 님은 허 소장님이 말한 구질구질 이게 정답이다. 아유, 예. 윤인중 님은 어디 그냥 구질구질한 구석이 거기뿐이겠습니까? 국민들은 신경 안 쓰는 부분에 특히 구질구질한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하셨고 성은실 님은 이번 주가 대한민국과 한반도 전 세계의 평화를 전하는 그런 상한가의 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고문 이야기 들으시고 박상호님 고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고명성님 지금도 기억에 선명한 박처원, 이근한 이들이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고 살았다는 게 화가 납니다. 이러셨습니다. 특히 박처원 치안감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고 사과를 들을래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참 원통하다 이런 문자. 0919님 저는 1987년 종로 5가에서 동대문 시장 거기서 사업하셨대요. 저와 지인들은 두두두두 최루탄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보도블록을 망치로 깨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줬던 그리고 학생들이 경찰에게 쫓길 때는 가게로 들여서 셔터를 내리고 숨겨주었던 그 기억이 선명하다고. 두 딸하고 신촌에서 이 1987 영화 보고요. 펑펑 울었습니다. 0919님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제 아침 청주에서는요. 손수레를 끌고 도로 위를 걷던 할머니 한 분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늦은 밤 또 이른 새벽까지도 무거운 손수레 끌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 자주 마주치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폐지를 주우면서 생계를 잇는 노인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75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참 자주 목격하면서도 그 실태조차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 폐지 줍는 노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세요. 고대진 어르신 연결을 해보죠. 고대진 할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실례지만 연세가 얼마나 되세요? 82세입니다. 82세면은 1937년생입니다. 37년생. 네. 야, 폐지 줍는 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5년 좀 넘었습니다. 5년 넘게. 네. 아침에 몇 시에 시작하세요, 일을? 지금은 보통 8시요. 보통 8시에. 네. 몇 시까지 끌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이 없습니다. 예, 뭐 폐지가 많이 주어진 날은 좀 일찍 끝나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영 안 나오는 날은 늦게까지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예. 늦게까지 하시는 날은 몇 시까지나? 보통 8시요. 아이고, 밤 8시까지. 네. 안 힘드세요? 제일 힘든 거이 폐지를 싣고 예. 폐지 사는 데까지 갈 때요. 예. 그때는 차가 양쪽으로 다 있어가지고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예. 아주 위험하기도 하죠. 아, 그렇겠네요. 옆에 차 긁힐까봐도 걱정되고 앞에서 오는 차 부딪힐까봐도 걱정되고. 아유, 그럼요. 그렇게 일하면 하루에 얼마나 보세요? 하루에 10,000원. 하루 10,000원? 네. 많이 불 땐 그렇고요. 아이고. 12,000원. 조금 불 때는 뭐 그냥 몇천 원에 지나지 않죠. 아이고. 아니,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몇천 원어치밖에 못 모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폐지를 하는 사람이요.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동네도 몇십 대예요. 그래요. 한 동네도요. 그만큼 요즘 저 일자리 잡기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네. 너도 나도 그냥 폐지라도 줍자 이런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예, 많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한 달 벌이가 평균 얼마나 되십니까? 여름에는 좀 날씨가 좀 길잖아요. 예, 해가 기니까. 해가 기니까 평균으로 쳐서 한 20만 원 분다고 그럴까요? 한 달 평균 20만 원? 네. 그럼 겨울에는 그것만큼도 못 벌어요? 그렇죠, 못 벌죠. 어이구. 갈수록 더 힘들어요, 이거 폐지도. 아니, 춥고 길도 미끄럽고 이런 날은 좀 안 가셔도 될 텐데 하루 종일 그래봤자 겨우 뭐 7-8천 원 버는데 그거 그냥 안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이북에서 나왔거든요. 아, 이북에서 오셨어요? 예. 네, 이북에서 13살 때 남아있습니다.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13살에 어디 가서 돈 벌 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틈이 돈만 벌어야 된다는 거 몸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고생하셨고 13살 때 남으로 와서 혈혈단신 혼자 몸으로 여태까지 버티신 거예요. 네. 근데 어제 안타까운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청주에서 우리 할아버님처럼 폐지를 손수레에 싣고 도로 위를 걷던 할머님 한 분이 차량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참. 이 소식을 딱 듣고는 어떠셨습니까, 정말? 아유, 가슴 아팠죠. 얼마나 살리고 애쓰셨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쵸? 네. 그래, 고생하시다가 그렇게 되면은. 아니, 그러니까 파지를 손수레에 싣고 이렇게 가다 보면 차가 오는 걸 봐도 피하기가 어려운가요, 할아버님? 네,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예. 저희가 경찰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받습니다, 안전교육을. 안전교육 받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파지를 가지고 다닐 때요. 예. 상대방에서 지가 좌측으로 쭉 가면은 저쪽에서 오는 차는 우측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다녀야 된다고 그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달리는 방향하고 똑같이 걸으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마주 보고선 가세요라는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네, 그래야 상대방에서 오는 차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비켜가는데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길을 가다가 폐지가 있는 걸 발견하면 그거 주우시느냐고 신경 쓰다가 차 오는 걸 못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일 많습니다. 그런 일 많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파지 싣고 가다가 출적했다고 해서 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싣고선 가는데 옆에 세워져 있는 불법 주차된 차를 긁으셨어요. 예. 저는 그랬어요. 한 달을 기다려야 내가 그걸 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 아들 들어와 오더라고요. 아이고. 한 달 후, 왜냐하면 아까 한 달 벌이 20만 원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달 기다려라. 그러면 한 달 후에 그거 드리겠어. 한 달 벌어서 라고 했더니 그거 못 기다린다. 자식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아유, 참 매정하네요. 매정해요. 아유,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졌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예. 네. 결국 그거 내셨어요. 그래서 한 달 벌어서. 좀 죽게 냈어요. 다 주고 나면 어떡해. 아이고. 참 자주 마주치는 폐지 줍는 노인들인데 도대체 그분들이 어떻게 사시는가 궁금은 했어도 이렇게 고생하시는지 몰랐어요. 아유. 다른 것보다도 안전 대책. 아까 경찰서에서 안전 교육은 받으신다고 그러셨죠? 네, 받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미화원들 입으시는 그 야광조끼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거를 좀 폐지 주는 노인들한테 하나씩 드리면 어떨까? 이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되지 않을까? 그걸 경찰서에서 주셔요. 그러세요? 거기만 그런 겁니까? 전국이 다 그렇습니까? 저희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는 실버 자원 협동조합입니다. 그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조합이에요. 네, 예.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아닐까. 네, 그럼요. 예. 할아버님 힘내시고요. 네, 예. 무엇보다 건강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폐지 줍는 노인이세요. 인천 계양구에 사시는 고대진 어르신이었습니다.